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돈의 흐름 미리 짚어보는 저희 머니트렌드 함께 하셔야겠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도 방송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충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 시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외인들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11% 내린 2693.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683.55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지수는요. 269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690선 초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요. 전일 대비 0.67% 하락해서 918.2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만 시장에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1,020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188억 원, 외국인은 962억 원을 팔아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1,361억 원 역시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은 294억 원, 외국인은 992억 원을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2분기 증시 누를 인플레. 자, 구원투수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어떤 섹터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제목, 물가 긴축 공포송 리오프닝주 강세.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2년하고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까지 걸린 시간인데요. 이제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왔다는 기대감 덕분인지 오늘 증시가 흘러내린 가운데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 주가에 드리워졌던 주름만큼은 팽팽하게 펴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항공과 여행, 주류, 그리고 식자재 유통, 영화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속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죠. 자,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고점을 넘겼다는 기대감에도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고요. 연준이 보내고 있는 금리 인상 시그널도 어느 때보다 분명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떠난 외인들도 발걸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오프닝주. 자, 여기에 더해서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기차, 2차 전지, 모빌리티 관련주에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밖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타개할 비책은 과연 무엇일지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짚어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게다가 시장이 흘러내린 하루라면 2분의 한마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재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참 오늘... 박원재 파트너님의 그 투자자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할 게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부터 주도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시장은 명확하죠. 리오프닝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봉쇄가 전면 봉쇄에서 부분 봉쇄로 바뀌면서 중국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급망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되었는데 공급망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자동차와 반도체죠. 두 가지가 섹터별로 조금 풀려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 리오프닝이라면 이제 이게 미고도 다시 한 번인데 지난 2년 1개월 동안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두세 번 있었어요. 네. 그때마다 사실은 오늘보다 훨씬 강력한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의외죠. 왜 그러냐면 리오프닝에 이건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전면 해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는 굉장히 강했는데 네. 엔터 섹터는 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 도대체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놓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시나리오를 잡는 게 투자하시는데 조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요즘에 투자하면서 혼란스러움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 마음을 딱 헤아리시고 오늘 혼란스러움을 줄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입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이 중요하겠죠.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 오늘 시나리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자,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하게 해제가 되면서 자, 시장에서는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장품주들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 긴축 우려와 같은 시장을 짓누르는 변수들은 여전하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국면에서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응을 했고 박원재 파트너님께서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네. 리오프닝을 뭉쳐서 하기에는 요즘은 이렇게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유동성 시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몰리면 전 섹터, 전 종목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지금은 긴축하는 시장이에요. 긴축하는 시장에서는 제한된 자금으로 제한된 섹터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칭 리오프닝이다 하면은 우리가 여행, 항공, 숙박, 카지노, 더 확장되면 의류, 신발,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까지 엔터까지 공연, 극장 네. 이런 것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동안에 리오프닝 하면은 이제 여행항공이었어요. 여행항공이었는데 몇 가지 드문드문 오늘 JTC도 무슨 관리 대상 종목 우려 이렇게 해서 이제 급락을 하듯이 여행사에서도 갑자기 재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결국은 그동안 2년 반 동안 재무가 많이 훼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티켓팅이나 이건 원활한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여행 중에서 참 좋은 여행이라는 기업이 재무가 가장 건실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또 시장의 위치가 있어요. 일전에 이제 리오프닝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기대감이 몇 달 전부터 리오프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팩트죠.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리오프닝을 할 텐데 그러면 기대감이 반영돼서 오늘 노래방 반주기인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기업은 이게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100%가 상승한 기업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충분히 반영된 기업들은 오늘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네. 별로 그렇게 오른 게 없어 보이는 기업들은 탄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가장 탄력이 좋았던 게 리오프닝 중에서 엔터였어요. 엔터 사사들이 공연을 한다. 이러면서 JYP나 보시면은 4만 원에서
뭐 66,000원이니까 이것도 한 60% 올라갔었죠. SM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지만 같은 흐름을 보였고 하이브 방탄의 해외 공연으로 인해서 올라갔었고 그래서 선반영된 기업들은 오늘 리오프닝이 확정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탄력이 떨어지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화장품 업종에는 좀 타격이 컸죠. 왜 그러냐면 기초 화장 외에는 사실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뭐 색조 화장이나 립스틱이나 이런 거는 쓸 일이 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마스크까지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장품이 환호하는 거는 그동안 반영폭이 좀 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보면은 마스크를 벗게 되고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역시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이 줄었던 립스틱 계열이나 색조 화장 계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이 오늘 보시다시피 가장 셉니다. CNC 엔터나 클리오, 아이 패밀리가 이제 색조 3인방인데 네. 보시면 색조 화장품 비율이 높은 순으로 탄력이 좋아요. 색조 화장품 비율이 가장 높았던 그 종목을 꼽으라면 아이 패밀리에 이건 색조 비중이 한 90% 됩니다. 그다음에 클리오가 색조 비중이 한 60%. CNC 인터는 요거는 OEM 공정이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는 갖지 않고 색조 화장품에서 이제 뭘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는 기업. 네. 일반 화장품에서 이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화장품을 보는데 우리가 옛날 생각해서 뭐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을 보는 건 좀 안 맞을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화장품이 가장 좋았을 때가 2000년 중반에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어요. 요 국면인데 이때 왜 좋았느냐? 중국이었어요. 이때 중국이라는 시장이 터지면서 국내의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브랜드 네이밍을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중국에 가서 화장품 브랜드를 네이밍을 하더라. LG생활건강, 후, 뭐 이런 브랜드가 중국에서 시장을 막 뚫을 때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 침투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마켓 전략이 이제 우리는 로드샵 중심으로 성장을 했는데 요새는 다 온라인 샵으로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맞다. 맞는데 어차피 지금 화장품 섹터가 전체 옛날 흐름으로 그렇게 갈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화장품 쪽에서는 색조 화장품 정도의 특이점이 있는 쪽과 화장품 섹터 하면은 이상하게 테마주로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뭐 토니몰이나 이걸 일봉으로 보면 화장품 섹터가 오른다 그러면 이게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같이 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기자재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뭐 연우나 이런 쪽이 아마 같이 따라갈 텐데 이걸 섹터로 좀 구별해서 화장품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인데 항공 티켓팅이 요새 뭐 엄청나죠. 그런데 여전히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재무가 이미 화물기 선적을 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LCC 업체는 재무가 여전히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돌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막 오픈을 했는데
올라온 게 없어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트윈타워 개장하고 카지노 개장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게 없죠. 그렇게 본다면 그냥 뭐 계속 투자한 이유에 밋밋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라다이스도 인천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를 개장해놓고 손님을 전혀 못 받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전면 오프닝하고 중국이 문제인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이 좀 아쉬운 게 네.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쓸 수 있는 모멘텀이었는데 이게 반쪽이 돼버렸죠. 중국이 셧다운하는 일 네. 풀지 않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리오프닝은 국내 시장만 갖고는 시장의 확장에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국을 바라보는데 지금 여전히 중국이 봉쇄 중이죠. 그쵸. 이제 봉쇄 방향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지만 네. 여전히 봉쇄 중이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이 우리는 전면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 앞으로 그럼 뭘 봐야 된다? 중국이 언제 봉쇄를 풀고 중국은 아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름쯤에 가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리오프닝은 주된 섹터로 삼기보다는 그 정도 섹터를 보면서 또 종목도 다 간다 하기보다는 재무나 실적이나 또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엔터 다음에 의류 OEM이었어요. 네. 뭐 영업무역이나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그렇죠. 최근에 올라오는 휠다 홀딩스, 그다음에 중국 기대감에 꺾였던 FF 이런 기업들이 사실 재무 쪽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주식은 언제나 실적과 시장의 심리의 함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평가가 잠시 떠나 있어도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 더 빠지는 데 있어서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류 OEM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문제는 재미가 없죠. 요새 어떤 주식이든지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훅 치고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위치를 바라보면은 이제 거의 뭐 불확실성의 마지막 터널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쯤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제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네. 주식시장은 정말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할 수 없어요. 그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급등하는 구간을 놓치면 사실은 돌아보면 재작년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 출발했을 때가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 해서 나만 벼락 거지 될까봐 그런 마음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은 이미 맞을 매를 한 8알은 맞았다. 네. 그러니까 한 더 맞아봐야 2알 남았는데 저 위에서 8알을 맞아놓고 여기서 2알 맞는 게 두려워서 떠나는 건 아마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닐 거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재미없고 그렇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계속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건 제가 방송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시장은 어려운데 왜 저 파트너가 얘기하는 종목은 뭐 그렇게 깨지지도 않고 잘 갈까? 그런 걸 좀 탐색하시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가 문제이고 지금이라도 좀 바꿔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시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보다는 좋은 위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주식하기 참 힘들다, 지겹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 그런 흐름들 버텨내고 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원재 파트너와 함께라면 그 날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장품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건 맞는데 자, 화장품 쪽에서는 색조 비중이 높은 기업들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볼 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이 과연 언제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를 할 것인가도 화장품주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더불어서 항공주, 카지노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주셨는데 자,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이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공개해주신 종목들이 있죠. 의류 OEM 기업들, 영원무역이라던가 한세실업 지금 주가 괜찮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머니 종목 끝까지 보시면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와 또 인플레 상황을 감안을 할 때 어떤 산업군을 봐야 할지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산업 섹터를 볼 때 우리는 통상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식으로 많이 대비를 하죠.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 또 리오프닝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지 말고 좀 자료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금리예요. 금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가 가장 자산 시장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에서 모든 자산 가격은 출발을 해요. 이 차트를 굉장히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미국 연방기금의 유효 비율,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야 이거 물가가 일시적이에 연말이면 좀 가라앉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온통 세상의 관심이 물가입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트렌드를 보면서 흐름을 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가라는 거는 사실 그 금리라는 건 이론적으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을 더하는 걸 이론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선진시장으로 가면 성장률이 5% 이상 넘어가지를 않아요. 보통 3%대. 올해도 OECD 국가에서 이제 생각한 세계 평균 성장률을 한 3.4% 잡고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를 더해서 통상 연준에서 가이드로 하는 타겟 물가가 2%라면 한 5%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 금리였는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인위적으로 많이 낮춰왔었어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금리를 낮출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가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요인이에요. 2000년대부터 중국이라는 기업을 세계 공장으로 삼으면서 중국에서 저임 근로자와 저가 공산품을 전 세계에 판매를 했죠. 자, 미국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7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으면서 이 국면입니다.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을 표방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물가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원자재나 이제 부품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국가에서 좀 조달을 하자. 그래갖고 세계에 다국적 기업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미국 기업이 진출을 해서 현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지화를 통해서 현지의 조달 기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장은 미국 시장의 판매처로 만들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베트남전 이후에 미국이 전비를 많이 발행하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그러면서 이 달러를 많이 찍어낸 걸 물가를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를 해외로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때 해외에 이전된 달러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이 달러를 가지고 산업화를 고도화시키면서 제조업을 석권을 하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산업이 공동화되면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서비스와 기술 패권을 차지하는 우주항공이나 하이테크 기업
하이엔드 기업 쪽으로 넘어가고 기타 모든 이제 저부가가치 기업은 산업 이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독일, 일본을 거쳐서 대한민국 넘어오고 동남아로 넘어가고 그게 마지막으로 크게 받은 게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2020년대에는 골디락스라고 아무리 돈을 찍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너무 신기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좋기만 한 거는 없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날 텐데 네. 그러다가 이제 서브프라임 터져서 나타난 게 2008년 금융위기고 이 또한 미국이 1930년대 공황 이론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 돈을 아꼈다. 머니터리스트의 교조적 통화주의에 젖어서 이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돈은 일단 뿌리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머니를 찍으면 된다. 이게 양쪽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없는 거라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라 그래서 이제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 해서 이게 신통화주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야, 이거 물가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그때 버냉키 의장도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 미국의 짐을 덜어준 게 중국이 위안화 부양을 통해서 유럽 재정위기를 넘겨준 덕분에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골디락스를 유지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의 나스닥 차트를 보세요. 자, 이게 과거 우리는 항상 투자하는 사람은 직전의 경험에 매몰돼 있어서 네. 직전의 경험을 굉장히 강인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은 직전치로 판단을 해요. 근데 직전 10년이 굉장히 특이점이에요. 자본주의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경험을 한 거죠. 나스닥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수가 2000이 무너져서 1200까지 떨어지는 지수예요. 이게 1200인데 그 이전에 뭐 한 2000 보고 이게 지수가 미국이 전 세계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나라인데 지수가 8배가 올라요. 와. 지수가. 네. 그러면 이 전 세계의 자산이라고 생긴 게 얼마나 폭증했는지 가늠을 해보면 이게 주식입니다. 그럼 주식만 올랐느냐? 채권은 더 올랐어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오릅니다. 그리고 채권은 레버리지를 엄청 써요. 가장 큰 자산은 채권이고 채권이 한 14경 정도 됩니다. 주식이 한 13경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나누는데 자산이라고 생긴 거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그런데 실물은, 임금은, 경제 성장은 그렇게 못 올랐죠. 네. 그래서 이게 K자형 성장,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새 이게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우리가 최근 작년에는 전 세계 1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지난 10년 동안 자산 가격이 표시 화폐로 엄청나게 올랐고 이거는 화폐적 현상이더라. 그런데 이 화폐적 현상이 지금 QT로 인해서 필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유동성 환경에 취해 있었는데 이 유동성을 이제 적절히는 회수를 하려는데 문제는 이 회수하는 와중에 물가의 걱정을 덜어주었던 공급망이 이제는 안 받쳐주죠. 저스트 인 타임이 안 돼요.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 전화 걸면 새벽 배송돼서 왔어요. 그렇죠. 아침에 문 앞에 갖다 놓을게요. 네. 요새는 안 오죠. 아무리 전화 걸고 달려가고 문 앞에 찍혀 있어도 안 와요. 공급망 복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공급망 복원의 중심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 배제. 그다음에 원자재는 러시아 우크라 배제. 자,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하느냐는 문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공급은 특히 원자재, 이 비철금속,
광석 이런 부분은 짧은 시간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브하게 야 하반기 가면 뭐 깔아앉을 거다. 이거는 좀 아닐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PPI가 뭐 10%대에 올라갔어요. 미국 CPI는 8%대예요. 아마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다.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모든 게 좋아진다. 이게 이제 낙관론자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지는 가봐야 알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음식료주 폭등하고 밀 가격 이렇게 폭등하는 게 공급 탄력적이 아주 막혀 있는 부분이 이게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은 우리가 원한다 해서 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원자재 넣고 뭐 공장 풀로 갈아 넣어서 돌리면 생산품이 나오는데 1차 산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파종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고 뭐 광산 같은 경우는 뭐 그 탐사부터 시작해갖고 채굴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쇼티지 난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통화적 환상을 지금 걷어들이기로 연준이 마음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고용 상태가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이건 뭔 문제냐면 고용이 모든 경제의 출발점인데 완전 고용인데 금리가 지금 올려서 0.5예요. 네. 이거는 앞으로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다음에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갈 때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정상금리로 올려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걸 2%로 받다가 이게 2.5%로 갔다가 이제 3%로 갔다가 점점 올라갑니다. 네. 이건 어디에 연동되느냐 하면 중국 PPI와 미국 CPI에 연동돼서 타겟팅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경로 의존적이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0.5%씩 세게 계속 한다면 올해 내에 뭐 3%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연준 의사들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네. 야, 그렇게 본다면 언제나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성장주와 가치주로 이렇게 대별을 하는데 성장주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왜냐하면 성장주 자체가 지금의 수익보다는 먼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데 미래의 수익을 땡겨오는 게 할인율입니다. 이게 금리로 해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100년 후에 수익을 땡겨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할인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제로니까. 그래서 성장주인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뭐 퍼 100배, 200배가 가도 오케이. 뭐 어차피 할인이 없는데. 이러면서 용인이 됐는데 이게 금리가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0.5%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제 다음 연준에 0.5 올라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1.5가 되고 2.0이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자, 금리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경기가 부러지니 어쩌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죠. 네. 어느새 장단기 금리 차는 훅 벌어졌어요, 다시. 그러니까 경기, 뉴스라는 게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다음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인플레 시기에 미국의 시총 비중을 과거부터 70년부터 이렇게 보면은 인플레 시대 때는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높았어요. 가장 높은 인플레 시기가 70년대, 80년대인데 이때 섹터가 이 위에 있는 이거 녹색인가요? 녹색 선으로 되는 게 에너지 소재 산업재, 가치주 섹터고 밑에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IT와 커머스 나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의 기술주 섹터인데 네.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는 할인율 때문에 가치주 비중이 높아져요. 근데 최근에는 금리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10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년 사이에 보시면 기술주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 바닥에 있던 게 33%까지 올라가고 가치주 섹터는 거의 바닥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역전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할 예정이고 연준에서 이미 공언을 했죠. 그 금리 인상을 받아서 기술주의 할인율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비중이 좁혀질 거라는 거죠. 이게 망한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망한다는 게 아닌 건 다음 체이지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기술주가 수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돈을 벌지 못했어. 그게 2020년대 뉴 밀레니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술주 비중이 20% 됐는데 수익 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내죠. 빅테크 기업 애플 같은 경우가 수익을 거의 전 세계 탑으로 시가총도 탑이지만 수익도 탑이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괴리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가치주 성장주 개념에서는 가치주의 괴리도를 좀 좁힐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나 따라오는가를 계속 탐색하면서 봐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게 아니라 가치주 내에서도 성장주 내에서도 EPS 그로스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 위주로 탐색하면 되고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무늬만 성장주인 기업들은 주가가 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반토막을 넘어서 70% 이렇게 빠진 기업들이 많이 속출해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데 시장이 어려울수록 실적 베이스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돌고 돌아서 실적 좋은 기업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 비중이 IT,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비중도 많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시크리컬이죠. 중간재의 가치주 섹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00년 닷컴 버블 때에는 이렇게 쭉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가치주 섹터의 비중이 거의 20밖에 안 돼 있는데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이제 좀 좁혀질 거라는 논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기 민감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마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부터 거의 드린 게 리오프닝과 경기 민감주인데 이의 관점 때문에 그런 관점을 드린 거예요.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3월 달부터 계속 경기 민감주 위주의 흐름을 봐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 민감주의 대표는 조선, 철강, 기계, 건설, 화학 이 정도다. 네. 이 섹터가 그래 이 중에서 실적 EPS 그로스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면 시장이 어려워도 하방은 단단하고 걸리면 위로 큰다 했는데 지난주에 조선주가 일주일 내내 전 종목이 올랐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주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민하게 보시면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이렇게 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선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네, 안 그래도 저희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머니 섹터 시간에 또 조선주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일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조선주에 대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머니 섹터로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께서는 조선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조선주 시장이 조금 흘러내린 탓에 2.36% 흘러내렸는데 지난주에는 역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설명 이어가 주시죠.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게 없는데 네. 언제나 시장은 심리예요, 심리. 이게 이 심리는 주가가 올라갈수록 강화가 돼요. 그럼 기업이 조선주가 수주 LNG 수주 많이 나오고 카타르에서 카타르 프로젝트 한다는 건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 LNG 수주를 사상 최고로 받았어요. 65척의 LNG 수주를 받았고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그 이전에 사상 최고는 2018년에 58척이었어요.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작년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대표 주식이니까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아니 주식이 작년에도 좋았고 작년에도 수주 계속 나온다는 게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주가는 재작년에 이렇게 올랐다가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조선주 사이클이 온다 그러더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주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현대미포도 이렇게 현대미포는 재무가 건실하기 때문에 하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많이 밀렸죠. 삼성중공업도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 계속 수주가 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산업 사이클 중에서 가장 긴 사이클을 갖는 섹터다 보니까 보통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을 순환 주기로 보면 소규모 경기 파동은 그냥 3년 주기로 봐요. 주글라 파동이라 그러는데 36개월 동안 재고의 확정과 재고의 소진으로 인해서 보통 3년 주기의 파동을 보는데 조선은 한 번 배를 진수하면은 이게 30년 수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한 번 걸리면 사이클이 굉장히 긴 상승 곡선을 가고 역사이클에 걸리면 네. 20년 고생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그쵸. 잘못 걸리면. 네. 그러니까 조선주는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현대미포 조선을 보면은 아주 이건 긴 차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최고로 긴 차트로 볼게요. 옛날에 직전 사이클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네. 전 세계전을 빨아들일 때 그때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사실은 조선소라기보다는 수리조선소였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진수한 배가 들어오면 수리해주는. 네. 그런데 이때 워낙 조선이 도크가 차고 초호황이 되고 수주가 밀리니까 어차피 도크 있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중형 탱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가는데 이 사이클에 몇 배를 가냐면 한 70배 정도가 올라가요. 70배. 70배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7억. 네. 1억을 투자했으면 70억. 그렇게 수익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없는데 네. 이때 많은 주식 투자에서 주식으로 불을 일구는 사람이 태어나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식해서 전업 투자자로 독립한 가장 큰 주기가 2003년도 2000년 중반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중반 사이클에 제약 바이오, 게임, 뭐 의류, 음식료 올라갈 때 두 번의 사이클에서 큰 사이클을 먹는데 네. 이때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이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20년 만에 사이클이 왔다고 봐야 돼요. 조선은. 그게 지난주에 이미 출발을 했고 네. 다만 조선주는 언제나 이게 주식을 딱 공식화돼서 정답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탐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네. 투자 주체를 보면은 전 투자 주체별로 매수가 다 들어와요. 투자자별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갑자기 외국인 기관할 것 없이 다 들어옵니다. 이건 뭔가 기저에서
투자자들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볼 거냐? 조선선사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무난하고요. 요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좀 특이한 종목 중에서 이제 기자재 중에서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역시 또 한 발짝 더 먼저 가지고 계신데, 네. 자, 오늘 또 머니 종목으로 한국카본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네, 한국카본에 대한 설명도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자, 한국카본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좀 선 지식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네. LNG선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 LNG라는 거는 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옮기는 게 가장 싸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파이프로 이렇게 유럽으로 갖다가 쓰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안 쓰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유럽은 지금 천연가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신재생으로 가기 전 단계의 기저발전으로 석탄 발전은 못 쓰게 했고, 그러면 이 천연가스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가스가 꼭 필요한데 이게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럼 러시아를 줄이면 누가 갈까요? LNG로 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LNG 선이라는 걸 이거를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액화를 시키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서 배에 실을 수 있는데 이게 LNG 선입니다. 이 LNG 선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화물창에는 요거를 그 액화시켜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아주 꽁꽁 싸매야겠죠. 이걸 멤브레인 구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화물 하는 게 마크 3라는 기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NO96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 개의 선사 중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마크 3 타입의 이 보냉 창을 써요. 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NO96 기술 타입을 쓰고. 네. 그래서 우리 이 멤브레인 구조는 한국카본은 그동안에 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밖에 고객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우조선해양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어차피 조선주가 탄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2024년부터 어쩌면 이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까지 고객사에 편입이 되게 되면 한국카본은 바닥은 다져 있고 네. 걸리면 대박. 한 50%가 점프가 됩니다. 네. 매출 자체가. 그래서 한국카본의 투자 아이디어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를 받을 때 기술 타입으로 이런 기술로 수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출발인데 그러면 거의 상한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꽂고 있다가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한국카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한국카본 굉장히 건실한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상한가 가능성까지 봐주신 종목 오늘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뭐 매수가라던가 또는 손절할 수 있는 가격 이런 부분들은 박원재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 머니 종목뿐만이 아니라 박원재 파트너님 항상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자세하게 풀어주시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자,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